뉴스브리핑 후반부 첫 소식은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이 평양에서 취재하고 있는 외신 기자들 새벽에 갑자기 연락해서 나와라, 빅 이벤트가 있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혹시 핵실험하는 것 아닌가, 또 미사일 발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외신 기자들이 관심 갖고 가봤더니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 북한판 신도시라고 불리는 여명거리 준공식이었다고 합니다. そこで見たのは平壌中心部の道路です。ものすごい数の人がこちらに向かって歩いてきます。新たに建設された両面通りの竣工式が行われるのです。近代的なビルが立ち並ぶ両面通りは、金正恩委員長の直接指導したまさに肝入りの場所です。そして午前10時頃、黒塗りの大きな車が到着。キム委員長が私たちのカメラの前に姿を現しました。キム委員長の登場に詰めかけた市民からは大きな拍手と歓声が。居並ぶ幹部が皆直立不動の中、一人手を後ろに組み、のけぞったような姿勢で挨拶を聞くキム委員長。時折笑顔を見せながらも、険しい表情でどこか落ち着かない様子も見せていました。真っ赤なテープに自らハサミを入れました。結局キム委員長は式典では何も語らず会場を後にしました。김정은, 북한의 최고 책임자 김정은, 볼 때마다 살이 점점 더 찌는 것 같습니다. 북한 소식 나누기 위해서 김태현 변호사, SBS의 인광기 선임기자, 장선희 기자 나와 있고요. 장선희 기자는 제 왼쪽에 있고, 오늘 조금 뒤에 북한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오늘 처음으로 사용한 무기,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 이 군사와 무기 전문가도 모셨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수석연구위원이신 양욱 위원도 나왔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양욱 위원님. 예. 내일이 태양절인가요? 그렇습니다. 태양절이 어떤 날이죠? 김일성이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북한의 최대 명절입니까?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 명절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의 김일성은 신앙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아마 세상이 생긴 날과 거의 같은 동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태양절 앞두고 여명거리 외신 기자들에게 자랑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명거리를 원래 작년 말 정도까지 완공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목표는 당연히 태양절에 맞춰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는데 사실 이 여명거리라는 것은 여명이란 말이 조선혁명의 여명이 밝아오는 뜻깊은 곳에 이제 세운 거리다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신시가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이럴 겁니다. 아무리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제재를 가해도 우리는 이렇게 최첨단 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도 우리는 끄떡없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신 기자들 잔뜩 불러 모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에 하나 미국이 김정은을 이번에 제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인질로 쓰기 위해서라도 아마 불러들일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장선희 기자, 외신 기자들 북한 당국에 연락 받고 다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명거리라고는 생각 안 했던 모양이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이런 걸로 생각했을까요? 네, 지금 외신 기자 한 200여 명이 11일부터 평양에 지금 초청돼서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였죠. 어제 새벽에 긴급 소집을 했답니다. 빅 이벤트가 준비돼 있으니 볼 준비를 하라.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일부가 이제 아침에 트위터를 날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당국자도 뭘 볼지 무엇을 하는지 얘기를 안 해주더라. 그리고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실험이냐,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 아니냐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오후 2시가 넘어서 이유가 밝혀졌던 거죠. 당시에 휴대전화가 금지되고 뺏겨서 연락을 못하고 있다가 2시 이후에 트위터로 날라온 내용이 이 여명거리 이벤트에 초대가 된 빅 이벤트는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결국에는 외신 기자들 거기까지 가서 빅 이벤트 들러리에 선 격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필요하면 외신 기자들 부르기도 하지만 외신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알아서 이런 일정이 있나 어떤 일정이 있나 확인해서 찾아다니면서 취재를 하는 법인데 북한이
2012년인가요? 그때도 외신 기자들 불렀던 적이 있죠? 올해가 태양절 105주년이니까 5년 전이니까 딱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때 2012년 4월이었는데 장거리 로켓 발사 홍보를 위해서 외신 기자를 초청을 했었죠. 아, 기억납니다. 예. 저 화면이군요. 근데 이제 발사대만 공개를 하고 실제로 기자들한테 발사 사실조차 얘기를 안 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당시에 발사는 실패했습니다. 예, 지금 글씨는 은하 3호라고 돼 있는데 저게 광명성 3호다. 북한은 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명거리 외신 기자들에게 자랑하면서 보여줬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기준으로 볼 때 여명거리는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정수리에 몇백 발의 핵폭탄을 터뜨린 것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안긴 역사의 길이 빛날 승리이며 특기할 대사변입니다. 유명거리 한번 보고서 다 그놈들도 뭐 우리 자가격에 대해서 좀 알게 됐겠지 뭐. 뭐 그놈들도 알게 되겠지 뭐. 임광희 기자, 네. 왜 북한은 이렇게 여명거리에 집착을 했을까요? 저는 저 화면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게 저게 큰 건물들이 그냥 대충 지은 건물 같지가 않잖아요. 그게 무려 80여 개 동이고 거리 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여의도의 한 3분의 1 정도 가까운데 저걸 여의도의 3분의 1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그게 안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1년 만에 다 지었다는 거예요. 1년 만에 저 많은 건물들. 네, 저걸 작년 4월에 기공식 해가지고 이제 1년 만에 저걸 다 지었다는 건데, 북한 당국이 저게 동원됐던 건설자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어요. 감사문이라고 보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명거리 건설은 제재를 짚부수기 위한 대격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인데, 저게 작년 3월에 이제 시작이 될 때요. 그때는 첫 수소탄 시험에 완전 성공에 질겁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핵공격 위협과 초강도 제재가 극도에 달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시작을 해서 지금 완공을 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요. 핵과 경제를 병진하는 노선을 지속하려는 의도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체제를 더 결속하고 또 김정은의 매민 지도자 정신을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이 일본의 NTV가 그렇게 보도했던 영상 보여드렸는데 일본 NTV 현장 취재 기자도 지금 임광 기자 얘기한 그대로 방송을 했던 것 같고요. 여명거리 준공식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계속해서 중앙에 나오고 있는데 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キム委員長の妹、ヨジョン氏。カメラの前にめったに姿を見せることのないヨジョン氏。式典の準備に追わ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その際も、傍らにはヨジョン氏の姿が。兄弟の密接な関係が垣間見えました。 NTV 카메라 기자가 상당히 저거는 단독 취재한 것 같은데, 느낌상. 예. 김여정이 계속해서 김정은 수행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여정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2인자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아버지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도 사실 고모인 김경희, 여동생 김경희를 그토록 아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이제 얘기하고는 백두혈통, 남아있는 몇 명의 백두혈통 중에서 형인 김정철이 아마 어떤 의미에서 같은 남자기 때문에 약간의 잠재적 라이벌이랄까요? 견제랄까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여동생인 김여정한테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이 김여정을 굉장히 신임하고 그래서 지금 노동당의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위치까지 얻게 됐는데 단순히 그런 직위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과의 어떤 거리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질적인 어떤 북한의 2인자가 아니냐 그런 지금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여명거리 완공을 축하하며 자축 분위기에 있고요. 김정은 표정도 밝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긴장할 만한 소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미군이 시리아 공군기지 공습했고요. 또 하나 아프가니스탄에 숨어든 IS 근거지에 미국이 폭탄을 하나 떨어뜨렸는데 이 폭탄이 그냥 폭탄이 아닙니다.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무기 가운데 가장
위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폭탄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그 공격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Around 7 p.m. local time in Afghanistan last night, the United States military used a GBU-43 weapon in Afghanistan. The GBU-43 is a large, powerful, and accurately delivered weapon. We targeted a system of tunnels and caves that ISIS fighters used to move around freely, making it easier for them to target U.S. military advisors and Afghan forces in the area. The United States takes the fight against ISIS very seriously, and in order to defeat the group, we must deny them operational space, which we did. 네, 백악관 대변인이 자세하게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양우 위원, 네. GBU 43으로 읽어야 돼요? 43으로 읽어야 돼요? 43라고 해야 됩니까? 편한 대로 읽으십시오. 예, 뭐 3D 프린터, 3D 프린터 이건 또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43, GBU 43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GBU 43 별명이 재밌어요. 모든 폭탄의 어머니. 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죠? 왜냐하면 이 폭탄이 갖는 이 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폭탄이 일반적으로 이제 공중에 쓰는 폭탄들이 파괴력이 뭐 한 1톤 아니면 뭐 500kg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무려 그 11톤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길이도요 거의 뭐 9m 돼서 이게 일반 폭격기에서 떨굴 수가 없습니다. 얘는 수송기에서 뒤에 램프를 열고 떨궈야 되는 그런 폭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런 파괴력을 쓸 수 있는 그런 그 장소와 시기 사실 그닥 많지가 않고요. 이게 2003년도에 이제 개발을 했는데 원래 이제 얘 앞에 있던 폭탄이 있습니다. 네이지 커터라는 폭탄이 있는데 네. 그 후속으로 이제 개발된 폭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앞에 있던 네이지 커터라는 폭탄은 원래 뭐였냐면 베트남전 때 등장했습니다. 그 베트남 보면 막 정글이 많다 보니까 헬기가 이착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수백 미터 지역에 있는 나무들을 초토화시켜서 그 헬기 착륙장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나온 폭탄이었습니다. 근데 이 폭탄이 뭐냐 하면요. 떨구면은 버섯구름이 올라갑니다. 핵무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핵무기가 떨어졌구나. 이 미친 미국 군들이 우리에게 핵무기를 쓰는구나라고 이렇게 상대방은 굉장히 공포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20km 거리에서도 볼 수 있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 이걸 이제 요 GBU-43은 아니고 이전 모델을 1991년도 걸프전 때 미국이 이라크군에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무려 11발을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라크군이 총을 안 쏘고 그냥 총을 다 버리고 손들고 투항하게 나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폭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거는 2003년 걸프전 때 쓰려고 만들었는데 막상 만들어 놓고 쓰지를 않다가 이번에 굉장히 간만에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썼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무거우면은 그냥 비행기에서 폭탄을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낙하산을 이용해서 투하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은 또 정확하게 또 떨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과정 자체가 뭐냐면은 낙하산은 그 앞쪽에서 비행기 밖에서 뺄 때만 잠깐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이 폭격기 밑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크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폭격기의 폭격창에다가 집어넣을 수 없을 정도 크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GBU 43, 우리 양우기원 전문가가 43이라고 하니까 저도 43으로 하겠습니다. GBU 43, 그 위력,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When they were testing it, people actually thought they were testing small-scale nuclear devices. Drop one of these, and you can take out a large amount of a target in one big explosion, one big boom. 원 빅붐, 한 번 그냥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면은 엄청난 타겟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확실하게 대상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아까 우리 여명거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명거리에 지금 김정은이 거기 서 있는데 거기에 적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산화가 되고 찾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명거리가 길이가 한 3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거기에 만약에 GBU 43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전체가 초토화될까요? 전체가 초토화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보통 예. 뭐냐면 이 GBU,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 타겟,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건물이 단단하지 않은 건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공격이 들어가면 중심 반경에 한 500-600m 정도는 아마도 초토화될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건물들은 무너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옆으로 기울어진다거나 아니면 창이 깨진다거나 굉장히 파괴들은 많이 되긴 할 겁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그런 한계는 있다. 핵무기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우 위원, 예. 또 하나
이번 공격이 북한을 겨냥한 일종의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현재 한반도 위기설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오바마 행정부는 계속해서 전쟁을 안 하려고 이라크에서도 철군하고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이런 공습을 자꾸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또 다른 전쟁을 뭐 준비하거나 이런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트럼프는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 전쟁을 할 수 있는 지도자다. 오바마와는 틀리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인데 이게 실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이런 그 공포 상황을 끌어내므로써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특유의 이런 이 비즈니스맨적인 기질이 아닌가. 언제나 상대방을 곤경에 몰아넣고 협상을 하는 트럼프의 그런 특성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임광 기자 보기에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본인이 나는 그거하고 메시지는 아니다. 그러나 그렇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건 아니지만은 북한이 상당히 겁을 먹도록 하는 신호탄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에 일주일 전에 공습을 했지 않습니까? 대규모 공습을 했는데 그 일주일 만에 또다시 아프간에 한 거. 물론 별개겠지만은 북한에 핵실험을 하려고 하는 북한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에 대한 강력한 신호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북한의 한성열 외무성 부상이 평양에서 취재하고 있는 외신 기자들과 만나서 미국에 우리는 맞서겠다. 미국이 선택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대조선 정책은 역대 그 행정부들의 대조선 정책에 비해 볼 때도 더 악랄하고 더 호전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트럼프가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만들고 하는 거는 미국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핵 시험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최고 지도부에서 결심할 문제입니다. 최고 지도부에서 결심하는 때, 또 결심하는 장소에서 핵시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북한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하고 우리 정부도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북폭은 없다. 양호기관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북한이 핵 능력을 오래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좀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월 예를 들어서 핵실험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걸 무조건 막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4월 공격설, 그러면서 지금 4월 전쟁설까지 펼쳐져 졌습니다. 이게 결국은 북한의 어떤 이런 앞으로의 그 모양새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은 이렇게 충돌이 있을 때마다요, 되려 뒤로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지금 저 정도 얘기를 했지만 더 심한 얘기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최후 통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시 대비 태세를 건다거나 그러면서 아마도 긴장을 최악으로 끌어올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북한의 특성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우리 2002년도에 보면 북한이 그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했다고 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2003년 중반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듯이 굉장히 크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조용히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2015년 같은 경우도 그 지뢰 도발 있고 난 다음에 확성기끌하고 대북 확성기끌하고 막 그 전시 동원역까지 내려가면서 최후 통첩까지 하면서 거의 전쟁이 날 것 같이 하다가 그런 3인방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다만 북한이 전략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뭐냐라는 건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북한은 절대 핵 개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핵 개발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핵 동결 상태, 그러니까 지금 개발해 놓은 곳에서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치려고 하는 게 북한의 전략적 목표일 거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행동을 다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아니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지금 상황이
달라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했는데 트럼프는 예. 바로 폐기했단 말이죠. 예, 충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북한에 대한 인식을 잘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게요. 당장 부시 행정부 때만 해도 북한하고 협상하고 해서 하면 핵을 내려놓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근데 북한이 막상 대화를 안 했거든요. 부시하고 너희하고는 대화 안 해. 그리고 오바마 때 되려 북한 쪽에서 대화 제의가 오니까 야 뭐가 되겠구나 하고 오바마 정부는 성과를 얻겠다라고 해서 대화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2009년 합의 깨졌고요. 2012년 윤일 합의도 그냥 깨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북한은 핵을 안 놓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철저히 무시하고 소위 말해서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북한을 거덜내게 만들겠다. 내가 지금 당장 북한에 대해서 무슨 조치는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거덜난 북한을 다음 정권에 넘겨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넘어온 겁니다. 이게 만약에 오바마 행정부 때였다면은 군사적 행동이 없을 걸 뻔히 아니까 4월에 그냥 핵실험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시진핑 보는 앞에서 그냥 공격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시리아라는 것이 일종의 러시아가 관할하는 구역인데 거기에 공격을 했다는 거는 러시아하고 반목을 일으켜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조금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당장 지금 실험을 안 하고 좀 뒤로 미룰 가능성도 지금은 생겼다. 그러니까 시리아 폭격 이전에는 그냥 북한의 가능성이 쭉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이제는 좀 상황이 좀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양욱 의원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 문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관한 질문, 특히 시리아 공습과 아프간 공습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냐는 기자들의 질문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I don't know if this sends a message.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if it does or not. North Korea is a problem. The problem will be taken care of. I will say this. I think China has really been working very hard. I have really gotten to like and respect, as you know, President Xi. He's a terrific person. We spent a lot of time together in Florida. And he's a very special man. So we'll see how it goes. I think he's going to try very hard. 북한에 대한 질문 던졌는데 왜 시진핑 주석 이야기는 또 갑자기 왜 했을까요? 외신들이 월스트리트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브로맨스다. 두 사이가 너무나 지금 애정관계가 돈독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거냐라고 물었는데 북한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시진핑 얘기로 돌아가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시 주석을 좋아하고 존경하게 됐다. 대단한 사람이다.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어떻게 될 건지 볼 거다. 그가 아주 열심히 할 걸로 보겠다라는 식으로 매우 긍정적인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묻지도 않은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중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전만 해도 푸틴이 가장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미중 정상회담 처음에는 막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압박하고 그러는데 끝나고 나서는 시진핑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임광기 기자. 예. 근데 정상회담에 있었던 일을 다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행동 아닌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파격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정상회담까지 우리가 보통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라든가 또는 정상들 간의 대화라는 것은 전화대화 같은 것도요. 양국이 합의해서 어디까지 발표하자, 어느 날 발표하자 해서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는 게 외교적인 관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는 보면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소상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내가 시진핑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나도 지금 같은 지금 나오는 게 이제 큰 거래를 해보고 싶지 않냐. 그럼 북한 문제를 해결해라. 북한 문제 해결 대가로서 무역 적자를 우리가 미국 측이 보는 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북한 문제만 풀어준다면은 무역 적자를 감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내용들은 중국 측에서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북한 문제와 미중 무역 문제 얼마든지 맞교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트럼프가 대선 공약을 뒤집은 건가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 네, 사실 그 아메리카 퍼스트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은 가장 큰 공약이었거든요. 사실상 그거를 철회한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까 인터뷰한 내용의 일환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몇 달간 환율 조작을 안 했다. 조작국을 지정하면 북한 관련해서 중국과 대화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북핵 문제가 무역 손해보다 큰 문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새벽마다 트위터에 글 올리기로 유명하죠. 네. 그 트위터에 또 올린 걸 여러분께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북한 문제와 중국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에 이렇게 썼는데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 보면 맨 마지막에 이 글에는 안 보이는데 USA를 꼭 붙입니다. 예전에는 없던 일이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는 꼭 USA라고 마침표로 이렇게 찍는데. 김태현 변호사.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가장 중요하게 다룰 줄 알았는데 역시 미중 무역 문제를 좀 앞세우면서 동시에 북한 문제 두 개를 이렇게 빅딜하자 뭐 이런 식으로 시진핑 주석에게 얘기한 거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뭐 현재까지 나오는 관측들을 종합하면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앞서 장선희 기자도 잘 설명을 했지만 이 사실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그 트럼프 그 대통령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로 봤을 때 경제와 일자리 누구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통해서 대중 무역 적자를 감소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표일 텐데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중국에게 경제를 줄 테니 북핵을 양보해라는 어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빅딜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도 사실 미국만큼 지금 경제상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도 성장이 거의 끝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경제 압박이 있게 되면 중국도 경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건 사실은 시진핑의 어떤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도 큰 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가장 가려운 부분인 경제를 풀어주면서 아마 북핵에 있어서 중국의 큰 움직임이나 역할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주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일단 나온 기사는 이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평행선을 달렸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고요. 며칠 뒤에 시진핑 주석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정상회담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통화를 했는데 이때도 중국 입장에서는 평화적 북한 핵 문제 해결 이걸 강조했다. 물론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정상이 전화해서. 그런데 자꾸 나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중 정상회담이 의외로 좋은 분위기에서 특히 미중 간의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뭔가 성과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유가 중국의 관영 언론의 보도 성향 달라졌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황구시보 사설입니다. 베이징은 평양의 계속된 핵 활동을 더는 참을 수 없고 이에 대한 미중 간 컨센서스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북한 핵 문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과는 상당히 달라진 내용이고요. 특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인민폐 환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평가에 공감한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미 관계는 좋고 나쁨을 반복했는데 지금은 정상회담 이후에 중미 관계가 급격하게 좋아진 상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양 의원. 예. 결과적으로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의 전략이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히 일단 당일날 어떤 합의가 안 나왔다는 것 아마도 중국이 그 당시에 뭔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며칠간의 더 고려를 통해서 아마 이런 방향으로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장 이제 아까도 뭐 우리 김태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경제라는 굉장히 커다란 가치를 던져주고 대신에 북한을 해결해라. 그러니까 미국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중국의 문제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다음에 사실은 트럼프로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계속적인 주문이 중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도대체 중국이 적이냐 아니면은 파트너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는 봐야겠습니다. 하지만은 중국 역할론 한계 우리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과연 중국이 북핵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다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오신 공식적인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은 언론이 잘 알지 못했던 뭐 시리아 공습과 관련한 뒷이야기도 공개를 했다면서요? 그것도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시리아 공습을 할 때가 미중 간의 정상 만찬을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앞둔 전날이었죠. 근데 만찬을 하다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리아 공습을 내가 알렸었는데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미국이 통보한 최초의 이 시리아 공습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식사 다 마치고 나서
초콜릿 케이크를 디저트로 먹고 있을 때 디저트 먹다가 얘기를 했다는 거군요. 식사가 거의 끝났을 단계였겠죠. 근데 시리아 타격 사실을 시진핑 주석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 주석이 약 10초간 말을 멈췄더라. 그러더니 통역사에게 다시 말해달라고 해서 그걸 듣더니 그 말을 듣고 나는 그게 좋지 않은 징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not a good sig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징조.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바로 시 주석이 침묵을 하다가 그렇게 잔인하고 그러니까 시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잔인하고 어린이와 아기에게까지 독가스를 쓰는 사람에게 가스를 사용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공격해도 괜찮다. 이렇게 답을 해서 분위기가 수월하게 누그러졌다. 이런 그 뒷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리할 때가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러시아와는 거리를 두고 시리아를 공습하면서 러시아와는 거리가 멀어졌고 중국과는 북한 문제 또 미중 무역 문제 갖고 상당히 관계가 좋아졌고 이런 트럼프의 외교 전략에 대한 미국 내 언론의 평가는 어때요? 네, 외교란 것이 항상 상대성에 기초를 하잖아요. 외신들을 우려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트럼프의 변덕 외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은 미국에 신중하면서 한결같은 리더십에 의존한 동맹국들의 신뢰를 흔들어놨다. 분노한 푸틴이 유럽에서 나쁜 짓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 제대로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트럼프까지 등 돌리게 되면은 혹시 뭐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그 주석이 좀 와닿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대화를 나눈 사람에게 좀 영향을 받는 변덕스러운 기질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북한 문제 그리고 북한의 여명거리 완공. 또 미국의 아프간에 있는 IS 기지 GBU-43이라고 하는 재래무기 가운데 가장 위력이 큰 폭탄 투하했다는 소식 그리고 트럼프의 미중 정상회담 뒷이야기까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양욱이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욱이